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금리가 고점을 찍고 다시 어느 정도 떨어진다 하더라도 초저금리 상황이 다시 오지는 않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2020년, 21년에 거래했던 사람들은 진짜 뭐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산 사람들 많아요. 더블 세븐이라고 하는 지역이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투기적 가수요가 많이 달라붙어서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파르게 올랐다가 또 떨어질 때 가파르게 떨어진 겁니다, 사실은.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위기와 기회의 시간. 제가 새로 출간한 이 책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제경영 베스트셀러는 이미 진입을 했고요. 곧 종합 베스트셀러 기준이 되는 20위 안에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밀어주시면 더 빠른 속도로 진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경제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단순히 세계 경제라든지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닌, 또는 원론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가 아닌 한국 경제의 구체적인 문제들에 밀착되어 있는 경제 분석과 전망서라고 좀 자부하고요. 인플레와 가계부채, 또 부동산, 한국 경제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산업과 주식 투자, 이 부분을 골고루 다루고 있는 책,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많은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들을 알차게 담고 있는 책은 제 책 말고는 아마 좀 드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본 내용 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에피소드는요,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하락할 거라고 이제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당연히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고요. 하락을 할 때 단순히 하락한다라는 게 어떤 식으로 하락할 거냐, 이런 걸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매크로 흐름만 보시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어서요. 근데 지금 시점은 제가 그런 어떤 주택시장의 하락 흐름에 되게 민감한 사람으로서 주택시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때다라고 보는 거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을 때는 이 목소리에 좀 귀 기울여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좀 참고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이 앞으로 한 5단계를 거쳐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5단계는 어떤 5단계냐?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1단계는 부동산 스태그플레이션 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 갭 투기와 연끌 투자가 집중된 지역부터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하는 단계, 그리고 3단계는 부동산 시장의 핵심 지역인 서울 강남과 인근 지역들, 마용성 지역들까지 집값이 빠지는 단계, 4단계 가면 하우스푸어, 연끌족 불황 현상이 본격화되는 단계, 그리고 은행의 그 연체율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경매 시장에서 경매 물건이 쏟아져 나오고 그 경매 매각가율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단계가 2단계, 4단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단계가 내려가면 이른바 이제 그 금리라든지 또 경기 흐름 등에 따른 조정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단계로 가지만,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5단계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5단계는 전 정부에서 하도 주택 공급 부족하다라고 이제 언론들이 공격을 해대니까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을 세웠고, 또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조 속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250만 호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지금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주택 보통 공급되는 데는 분양을 해서 되기까지는 보통 한 7, 8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7, 8년간의 기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워낙 이제 그 빚내서 집 사는 그 투기적 가수요들이 더 끌었기 때문에 인구 구조의 충격이 크게 와닿지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는 사실은 인구 구조가 그렇게 가파르게 나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파를 못 느꼈지만, 향후 한 몇 년 후부터는 인구 구조 충격이 가파르게 느껴지는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5단계가 오면서 상대적으로 침체 기간이 추가로 더 길어질 수 있는 그런 양상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기간의 하락 5단계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고요. 책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은 뭐 사실은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뭐냐면 이제 집값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주택가격 상승기 때 고점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이 높아진 가격을 추가로 이렇게 매수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면서 이게 거래는 일어나지 않는, 한편으로는 고점에 산 사람들이 여전히 이 고점대 가격을 생각하고 낮춰서 주택 매물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잠재적 매도자와 잠재적 매수자 간의 기대 가격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면서 이른바 힘겨루기 상황이 진행되는 상황이죠. 지금 2021년 한 9월 10월부터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렇게 해서 부동산 스태그플레이션 기간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근데 거치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2단계라고 하는 갭 투기와 연끌족 투자가 집중된 지역부터 이제 집값이 빠르게 빠지는 현상이 지금 같이 맞물려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가 딱 명확하게 시기가 구분되는 것만은 아니고요. 이 양상들이 서로 엇갈려가면서 나타납니다. 근데 제가 시기적으로 상대적으로 그 현상이 좀 뚜렷하고 강하게 나타나는 단계별로 이제 이 단계를 나눠 설명을 드린 거고요. 지금 부동산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한편으로 2단계의 초기 현상들이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동산 스태그플레이션은 지난 주택시장 사이클의 그 하락 시기가 수도권 기준으로 하면 2008년에서 한 2013년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때 한 2008년 정도 무렵에 나타났던 흐름이에요. 지금은 그 시기와 조금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1단계를 지나서 2단계 사이클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1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요. 이게 한국 주택시장에서 주택 가격 지수가 좀 너무 왜곡돼 있거나 미비해서 그런데요. 실제로 주택 가격 지수상으로는 크게 안 떨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고점을 유지한다고 할 때는 가격 지수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가격은 이때도 가파르게 빠집니다, 사실은. 실제로는 가파르게 빠지지만 이게 이제 지수상으로는 특히 호가 위주의 국민은행 가격지수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가 뭐 거래가 잘 안 일어나면 이걸 실거래가로 이제 뭐 실제 가격으로 잘 반영을 해서 보고를 하지를 않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는 가격은 더 떨어져 있지만 지수상으로는 여전히 좀 고점 단계에 가깝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2단계에 접어들면서 지금 2단계가 이미 뭐 겹쳐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갭 투기 또 연끌족 투기가 집중된 지역들부터 집값이 가파르게 이제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저희 연구소가 아파트 부채 실태를 서울 지역 또 경기 지역 주요 아파트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뭐 이 책에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지만 연끌족 투기들이 집중됐던 지역은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거의 70% 이상, 75% 이상 특히 집중된 아파트들은 갭 투기였고요. 또 70% 이상이 흔히 말하는 연끌족 연령대 30대 이하 또는 40대 전반 이하의 연끌족 투기족들이 빚내고 전세 끼고 빚내고 그렇게 해서 자기 돈 얼마 버텨서 이렇게 집 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초저금리 시기에 빚을 내서 집을 샀기 때문에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금리가 고점을 찍고 다시 어느 정도 떨어진다 하더라도 초저금리 상황이 다시 오지는 않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연끌족 투기 또 갭 투기가 극성을 부렸던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가파르게 빠질 가능성이 높다. 뭐 예를 들면 뭐 강북의 노도강 지역도 그렇고 또 뭐 마포라든지 젊은 층들 또 상대적으로 뭐 10년 이내 신축 아파트들 뭐 이런 아파트들 집중 공략 대상으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뭐 경기도에 뭐 용인이라든지 뭐 화성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안양, 안산 이런 지역들 굉장히 이제 투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책에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연끌족 투기가 집중돼서 집값이 많이 올랐던 지역들도 이제 선별해서 뭐 정리해 놓고 있는데요. 그런 지역들이 아마 집값이 좀 더 가파르게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내가 사는 아파트 또는 이게 주택을 매수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지금 단계에서 좀 말리고 싶지만 그래도
그 사려고 하는 아파트 단지에 등기부등본 한 100통 정도만 한번 떼보세요. 한 통당 700원이니까 100통을 떼도 한 7만 원이면 되거든요. 뭐 100통 정도만 떼보시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파트에 빚을 많이 내서 집을 샀나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감안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정말 좀 부채 실태가 심각하다 그러면 그런 아파트는 당분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그래서 연끌족 투기 또 갭 투기가 집중됐던 지역들 하락하는 단계, 이게 이제 2단계로 저는 이제 설정을 하고요. 2단계 기간은 뭐 향후 한 1, 2년 이상 더 지속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단계가 지나면서 지금도 뭐 여전히 또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연끌족 지역, 갭 투기 지역만 집값이 떨어질 거냐? 안 그래요, 여러분. 서울 강남을 포함해서 부동산 버블의 핵심 지역도 떨어집니다. 다만 이 지역들은 이미 2019년까지도 이미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추가로 2020년, 21년에 추가로 또 뛰었기 때문에 버퍼가 있어요. 그 전에 빚내서 집 샀던 사람들도 뭐 상대적으로 버퍼가 더 있죠. 근데 2019년까지 집 산 사람들 제가 내역을 보면요, 그 당시 기준으로는 굉장히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산 사람들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2020년, 21년에도 상대적으로 다른 연끌족 투기가 집중됐던 지역에 비하면 거래량이 적기는 하지만 2020년, 21년에 거래했던 사람들은 진짜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산 사람들 많아요. 25억짜리 아파트를 19억 빚내서 집 산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현찰 박치기에서 진짜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현찰 20억, 30억을 가지고 집을 산 사람도 있습니다. 드물지만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는 여전히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들 집값이 일단 갭 투기가 집중된 지역들의 집값이 일정하게 하락하고 나면 이제 핵심 지역의 버퍼도 집값 버퍼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핵심 지역들도 집값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지금도 서울 강남이라든지 핵심 지역들도 집값이 이렇게 실거래가가 기준으로 떨어지는 지역들 나온다고 하죠. 근데 지금은 시작도 아니고요.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구간이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이걸 어디서 유추해 볼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지난 주택시장 하락 사이클 때도 버블 7 지역, 서울 강남을 비롯한 버블 7 지역이 2006년 말 2007년 초에 고점을 찍고 나서 그때부터 오히려 먼저 떨어졌어요. 버블 7이라고 하는 지역이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투기적 가수요가 많이 달라붙어서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파르게 올랐다가 또 떨어질 때 가파르게 떨어진 겁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강남 불패 거짓말이에요. 집값이 오를 땐 강남 불패처럼 보이죠. 그리고 더 빨리 더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떨어질 때는요, 강남이라고 해서 예외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다만 이번 주택시장 사이클에서는 연끌족 투기, 갭 투기가 집중된 지역이 코로나 시기에 집중된 지역들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들이 먼저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 버블 핵심 지역들이 이제 떨어지는 단계로 갈 거다. 그렇게 가고 나면 그 단계부터는 다시 이게 이제 이른바 주택시장의 집값이 높았던 지역, 이런 지역들의 집값이 하락하기 때문에 추가로 전국적으로 같이 기준이 되는 아파트의 가격이 한 단계 내려가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더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이 이제 펼쳐진다고 보는 거고요. 이런 양상이 이제 좀 지속되다 보면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의 하락세가 지속이 되면서 이른바 하우스푸어와 연끌족들이 버티다 못해서 그 다음에 신용불량자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른바 연끌족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연끌족 불황현상 본격화되는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또 은행들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단계로 갈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4단계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경매 물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쏟아지는 시기. 이게 이제 향후 지금 주택 가격 하락세가 2, 3년 이상 지속이 되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되고요. 이 현상이 이제 지속이 되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5단계 뒤늦은 공급 물량이 쏟아지고, 물론 이제 정부도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이 되면 공급 물량을 그때 가서는 조정하자는 이야기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지금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비상임 이사로 있지만
참여해보면 느껴지는 게요. 뭐 공기업도 기업이에요. 그래서 사업 물량이 계속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일정한 수준으로 공급이 계속 나올 겁니다, 사실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특히 주력 연령대, 주택 수요 주력 연령대, 30대 후반, 40대 전반, 그리고 50대 전반에 그런 주택 수요 연령대 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드는 시기와 주택 공급이 뒤늦게 늘어나는 시기가 맞물리면서 추가로 주택 시장을 더 짓누르는 그런 5단계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략 한 5단계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과정에서 뭐 제가 앞에 자세한 설명 못 드렸지만 이미 깡통 전세, 깡통 주택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일시적인 흐름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든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사시는 거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는데, 특히 주택 시장의 향방이 정해지는 향후 1, 2년 동안, 특히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올랐다가 안정화되는 그런 단계까지는 좀 섣불리 나가지 마시고 주택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서 그 이후에 판단해도 제가 볼 때는 크게 안 늦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그렇다는 거고요. 일시적인 주택 시장 하락에 의한 반등으로 끝나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주택 시장 하락의 5단계 잘 유념하셔서 여러분들 향후에 투기 또는 투자 관점이 아니라 자기의 일정한 소득 수준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 의견을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실 이 책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애독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